스마트 거버넌스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동아대학교의 홍승구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발표 기회를 주신 SSK 지원사업단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연구센터에 관련된 소개와 연구 목표, 주요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제 대형 마지막 연도에 와 있기 때문에 자립화에 관련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와 연구센터에 관련된 운영 노하우, 그 다음에 발전적인 제안 순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센터는 아이디어가 이제 그 경영학에서는 그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자는 이야기가 한 10여 년 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산자는, 즉 기업은 상품이나 제품을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부터는 어떤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자는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지역 혁신 분야에 적용하자.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공동가치 창출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이 정책 분야에 직접적인 또는 뭐 간접적으로든 이제 참여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스마트 기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즉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을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 연구센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연구원 11명과 전임연구원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융합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경영정보와 현재 뜨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물론 이 분야도 경영정보에서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도시계획, 또 이제 관광 분야에 저희가 자립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전문가를 구성을 했고요. 해외 확산을 위해서 미국에 2명, 베트남에 1명을 공동 연구원으로 모셔가지고 현재 3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내용이네요. 예, 그 페이지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예, 어, 앞부분에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요. 앞부분에 제가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형 단계 연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의 공동 가치 창출을 가지고 도메인 정책 분야에 이제 적용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이 공공 정책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부 주도의 그 거버먼트에서 좀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려는 거버넌스로 변화가 된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스마트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저희가 처음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개념을 정립을 해서 사례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국외 확산을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그 거버넌스와 스마트 거버넌스의 차이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정책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정책 위반자와 전문가들이 대다수의 역할을 주로 해왔고요. 사용하는 데이터도 뭐 설문이라든지 이런 정량 데이터에 좀 제한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이 스마트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하게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과 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 내뱉는 이 디지털 발자국들을 제가 좀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거의 다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 과정에 대한 지능화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과정을 네 가지 세부 분야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 의제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논의 과정을 거치는 정책 형성, 그다음에 어떤 정책 대안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과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을 평가하는 이런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각 단계별로 저희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능화를 추구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어, 이 정량 데이터는 전체의 20%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이런 뭐 이 텍스트라든지 SNS 데이터 또는 뭐 목소리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이제 회의록이라든지 시민들의 민원 또는 뭐 신문 기사, SNS 상의 이런 텍스트 문자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런 그 어떤 정책에 반영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문제를 정의를 하고 데이터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80%의 노력이 아마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을 정제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번째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단계와 그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 연구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이 저서와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 분야와 네트워킹과 이 정책 연계 관련된 분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소형 단계에서 이제 대형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저희가 어떤 논문의 양적 그 실적보다는 이 정성, 이제 질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SSCI급의 6편의 논문을 발표를 했고 5편의 논문을 지금 게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운이 좀 따랐습니다만 각 단계별로 저희가 저서를 그러니까 집대성에서 저서를 이제 그 발간을 했는데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에 계속해서 선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형 단계에 와서는 저희가 3년 차부터 자립화를 위한 노력을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질적 성장과 자립화를 위해서 대형 단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 단계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요. 저희가 이제 이 그 시민들의 또는 뭐 소비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참여 동기에 대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산에는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부산이 이제 낡은 도시이기 때문에 200여 군데에 좀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천문화마을인데요. 감천문화마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저희가 이제 심층 면접을 해서 참여 동기를 분석해낸 연구가 이제 해외 학술지에 게재가 됐고 또 이러한 연구들을 몇 가지 사례를 나누어서 책으로 발간했는데 이것이 이제 경영학과 행정학의 융합 연구로서 우수 도서에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용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참여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기존의 모바일 앱 플랫폼을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근거 이론이라는 질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실천적인 연구를 수행해서 좋은 학술지에 게재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연구를 좀 더 심화시켜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할 수 있게끔 네 가지 분야로 또 세분해서 참조 모델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 또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이 되는 분야와 특정 다수에 해당이 되는 분야로 나누어서 사례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것을 그 도서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됐고요. 또 실제로 이제 지역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에 그 관계자들을 좀 만나가지고 그 주민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관광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수입 활성화를 마련하는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그런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 단계에서는 그 좀 더 좋은 이제 질적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스턴 시의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시에 있는 그 이 교통 문제 민원을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러니까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임팩트 팩터가 4.8인 우수한 저널에 게재를 했고요. 가장 저희가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요 스마트 거버넌스 정책 과정의 혁신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그 사회과학 분야의 우수학술 독서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그 대형 단계의 연구와 중형 단계의 연구에서 주요한 것들을 저희가 좀 그 축약을 해서 사례 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개량을 해서 개량화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연구를 타진했는데 그게 아마 그 성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수도서로 선정이 되면 약 한 2,000권 정도가 이제 각 기관으로 이제 뿌려지는 모양인데요. 우리 책을 보고 두 군데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하고는 실제로 이제 공동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밑에 있는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보고 기존에는 그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전문가들의 그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제안을 했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뭐 시민들이라든지 민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어떤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우리와 이제 공동 연구를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이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정책 과정의 이제 첫 단계인 정책 의제 도출에 관련된 연구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시민들의 어떤 공적 관심사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청소년 관련된 정책 의제를 도출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있는 민원글을 저희가 약 20년에 걸친, 그러니까 2002년부터 작년도 7월까지 약 한 2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5가지 키워드에 해당되는 이제 민원을 수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청년과 관련된 아이나 아동, 청소년, 청년, 학생에 대한 키워드가 포함된 민원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이슈가 달라졌는지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데이터가 약 한 16만 건 정도가 수집이 됐고 이후에는 약 3만 건 정도가 이제 수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뭐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등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이슈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방법론으로는 이제 LDA 토픽 모델링과 TF-IDF 분석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원문입니다. 이러한 그 민원글 20여만 건을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LDA 이제 분석 기법이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청소년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이슈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평가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기존에는 주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관광객들의 리뷰를 분석을 해서 직접적인 어떤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본 연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는 구글 지역 리뷰 댓글 약 4만 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켰고요. 감천문화마을에 해당되는 지역 리뷰 댓글 2천 건을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론은 그 멀티 채널 CNN 기법을 도입을 했고요. 감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한 TF-IDF를 통해 가지고 왜 만족하는지 그 요인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2,000여 건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요인이 약 한 80%, 부정 요인이 약 한 20%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지역 재생 사업은 좀 성공적인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그 요인들을 좀 보니까 긍정적인 것으로는 뭐 여기에 이제 뭐 사진 찍기가 좋다든지 뭐 예전의 모습을 이제 띄고 있기 때문에 추억이 뭐 좀 떠오른다든지 그러나 좀 부정적인 리뷰로는 이제 뭐 화장실 문제라든지요 또는 어떤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공들여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제 10년 사업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특화시켜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정책 평가를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정책을 스마트 기술로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7월쯤에 이제 그 개발 완료가 될 거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개발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산 지역이 관광 지역이고 또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관광 분야를 선택해서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만 다른 정책 분야에도 충분히
확장해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설문조사나 정량적인 데이터에 한정돼서 평가하던 방식이 이 시민들의 댓글이나 SNS상의 어떤 그런 글들을 수집을 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네 가지 모듈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요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관광지 순위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엔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이 완성이 되면 어떤 정부라든지 연구기관에 우리가 어떤 컨설팅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관광 상품이나 정책 어떤 평가를 할 때 우리의 시스템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한 군데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관광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자기들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관광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텍스트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조만간 아마 성적 그 조만간 기술 이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센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사람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대처럼 어떤 기계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열정과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연구진을 구성하는 게 아마 주요한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을 구성할 때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지요, 열정이라든지 그런 연구 성과들을 많이 보고 팀을 구성을 했고 조금 뭐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동할 때 연구진을 좀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간회의는 거의 빠지지 않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매주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논의하고요. 정기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공동연구원이나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사회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요.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과 협력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가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그쪽 분야의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3자로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훈수를 두면 잘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성 설정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했던 것이 뭐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뭐 변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단계별 평가 또는 연차 평가에서 탈락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 연구원들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떠나는 연구원들도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 지방 대학에서 대형까지 넘어가는 그 결과를 보니까 6.7%밖에 그 당시는 안 됐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그 위기감을 좀 느끼면서 다들 열심히 하는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관련된 지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평가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는 너무나 평가가 엄했기 때문에 연구를 어떻게 보면 좀 위축시키는 그런 위축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좀 됐고요. 현재는 그 연구가 평가 자체가 이제 질적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뭐 자립화라든지 질적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우수학술 도서에 대한 이제 가산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에 대해서는 동일한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평가할 때 아까 뭐 앞에서 박 교수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해외 학술 도서라든지 또 국내 우수 학술 도서에 대해서 가산점을 좀 부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도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뭐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4년 동안의 인건비를 똑같이 동일하게 이 산정을 하는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한 5%라도 이 인건비를 좀 증액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인건비가 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좀뭐 제시해 줬다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해외 확산을 이제 많이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또 이월시켜주고 해서 연구에 좀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정책 변경에 대해서도 좀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연구원들이 이 단계별 탈락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이직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또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연구원을 또 이 배출하는 이런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라도 생각도 들고요. 또 대다수가 이제 좋은 연구 성과를 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만 또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보람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고요. 이렇게 뭐 10년간 가까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연구재단과 우리 연구원들, 특히 전임 연구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